안녕하세요. 밤의 고요함 속에서 잠 못 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달려온 하루였을 수도,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겠죠. 어떤 하루였든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오늘도 잘 버텨내셨습니다. 인생은 완벽한 날들의 연속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간들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들의 모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행복을 알아채기 어려운 날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발견한 작은 행복은 무엇인가요? 아침잠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회사에서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아니면 고단한 일상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붉게 물든 노을. 소소한 일상이 가끔은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오늘 하루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삶은 때로 예상 밖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과 같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담은 이야기가 즐거운 일일 수도, 혹은 슬프거나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다시 그 페이지를 열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볼 수 없는 별과 같이 우리의 모두의 하루가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떤 하루였든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자신에게 작은 마음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은 또 다른 페이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숨을 쉬어 보세요. 어떠한 자세여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세요.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지워나갈 겁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날려버립니다. 그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을 비워보세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깊은 숨과 함께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편안한 자세로 평소의 호흡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을 쉬는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내쉬는 숨에 같이 날려버리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됩니다. 떠오른 생각들은 숨을 내쉬면서 같이 내보냅니다.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내쉬는 숨에 모두 내보내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편안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이제 들리는 소리는 따뜻한 방 안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려는 그 순간,
머리맡에서 들리는 친근한 목소리에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라 생각하고 두 눈을 감고 흘러가듯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금은 그저 여러분의 숨소리와 함께 깊어지는 평화로움만 느끼시면 됩니다. 들리는 소리는 그저 흘러가듯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듯 편안하게 빠져드시면 됩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집안은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항상 밝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였습니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며 놀아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저녁밥을 차려놓고 동생과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 오는 시간에 부모님이 오지 않자 동생은 배가 고파 칭얼거리며 엄마를 찾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우는 동생을 달래며 하얀 보자기에 동생을 들쳐업고 동네 어귀에 있는 당산 나무까지 부모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소녀가 당산 나무에 다다를 쯤 배가 고파 칭얼거리던 동생은 어느새 소녀의 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이 든 동생을 웃으며 바라보던 소녀는 부모님이여 어서 오길 당산 나무에게 기도하며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산 나무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소녀에게 검은색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소녀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가면을 쓴 남자가 소녀의 입을 막고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소녀가 휘청거리며 가면 쓴 남자에게 끌려가자 소녀에게 엎여 잠들어 있던 동생이 놀라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가면을 쓴 남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무언가 생각한 듯 이내 소녀의 등에 엎여있던 동생을 빼앗아 당산나무 아래 절벽으로 던져버립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동생을 잡으려고 뛰던 소녀는 가면 쓴 남자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고 힘없이 늘어진 소녀의 손에는 동생을 업을 때 썼던 하얀 보자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소녀를 가면 쓴 남자가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원한이라. 가면을 쓴 남자는 동생이 떨어진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소녀를 하얀 보자기로 감싼 뒤 소녀를 들쳐매고 사라졌습니다. 스산한 늦은 저녁, 당산 나무 앞에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서늘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한 지체 높은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탈취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었지만 가문의 막대한 돈과 권력으로 인해 도성에서 이 가문을 막아서거나 가문이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평온한 악행을 일삼던 어느 날, 한 무신 가문의 등장으로 인해 평온했던 악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 도성으로 불려온 이 무신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임에도 전쟁의 공로로 왕이 총애를 받아 쉽사리 건들 수 없게 되자 평소 곁에 두고 쓰던 무당을 불러 저 무신 가문을 도성에서 쫓아낼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무당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무신 가문의 어린 장남에게 저주화살을 날려 무신 가문을 도성에서 쫓아내자고 말을 합니다. 이에 흡족한 미소를 짓던 가문의 수장인 김대감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 무당이 말한 저주를 바로 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무당은 무신 가문에게 강력한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는 순수한 소녀와 원한이 필요하다며 그에 맞는 소녀를 구해달라고 김대감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당의 요청에 김대감은 간만에 재미있는 유흥거리가 생겼다는 표정을 하며 무사들을 불러 무당이 필요한 소녀를 잡아오라는 지시를 합니다. 김대감이 무사들에게 지시를 하자 아무도 없던 김대감 뒤에서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면 쓴 남자가 나타나자 김대감은 의외란 표정으로 가면 쓴 남자를 바라봅니다. 가면 쓴 이는 그런 김대감을 무시하듯 무당에게 말합니다. 지금 황장군 장남에게 살을 날린다고 한 것입니까? 무당이 갑자기 나타난 가면 쓴 이를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가면 쓴 남자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재미있겠군요. 그 재물 제가 가져다 드리죠. 그 말과 함께 가면 쓴 이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면 쓴 남자가 사라지자 무당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김대감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진 가면 쓴 이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듯 괜시리 헛기침을 합니다. 김대감의 헛기침에 정신을 차린 무당은 찝찝한 마음으로 김대감에게 인사를 하며 물러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늦은 저녁 무당 앞으로 하얀색 보자기에 감싼 소녀를 가면 쓴 남자가 데리고 옵니다. 가면 쓴 남자는 아무런 말 없이 무당 앞에 소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면 틈새로 비치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녀를 잠시 응시하더니 무당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밤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당이 하얀 보자기를 풀자 거기엔 아직 어린 소녀가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녀의 모습을 본 무당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정신이 흐릿한 소녀를 커다란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부적들을 항아리 주변에 붙인 뒤 항아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항아리 속에 홀로 남은 소녀는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서서히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소녀가 들어있던 항아리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칠 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저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뜨겁던 항아리는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녀를 가둔 항아리는 계속 뜨겁게 달궈졌다가 다시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소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 소녀의 몸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고 그렇게 몇 날인지도 모를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들어있던 항아리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무당이 소녀가 들어있던 항아리 뚜껑을 열자 항아리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거세게 뿜어 나오던 검은 연기가 서서히 거치자 그 속에는 피쩍 메말라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소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소녀의 얼굴은 앙상하게 메마른 몸과는 달리 묘한 생기가 감돌고 있었고 소녀의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하얀 가루가 뒤덮여 마치 하얀 분을 칠한 듯한 모습으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소녀의 모습을 보고 만족한 듯 웃으며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말과 함께 황장군 장남에게 저주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구판 한가운데에는 하얀 얼굴의 미이라 형태의 소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당은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쥔 채 광기에 찬 눈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무당이 주문을 외울 때마다 무당의 칼날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 칼날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베듯 허공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점차 무당의 춤사위가 거세지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주문 소리는 더욱 괴기해져 갔고 손에 들린 칼이 그어지는 자리마다 허공에는 시커먼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소녀의 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의식은 광기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슴이 짙게 내려앉은 늦은 저녁, 그 순대는 집안을 서서히 엄습해오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안개처럼 스며드는 사악한 검은 그림자가 집을 감싸한 듯 휘감으며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대는 온몸을 감싸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사악한 저주의 기운이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자신이 수호하던 가문의 장남에게 깃들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저주의 검은 손길이 장남의 이마에 닿으려는 찰나 그 순대는 재빨리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들어 망설임 없이 검은 그림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을 내뿜던 검은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저주의 검은 기운은 흩어지며 역겨운 악취를 풍겼고 그 순대는 칼끝에 맺힌 검은 피를 털어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인가. 그 순대의 단호한 일격에 장남에게 깃들던 사악한 저주의 기운은 악취를 풍기며 흩어졌지만 곧이어 더욱 불길한 기운이 집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주를 날리던 무당은 자신의 주문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저지당하자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하게 되고 무당은 더욱더 강력한 저주를 내리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들고 소녀에게 다가섭니다. 그녀는 광기로 일그러진 얼굴과 사악한 미소를 보이며 소녀 앞에 서서 칼을 높이 치켜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문을 외우자 들고 있던 칼의 불길한 검은 기운이 깃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주문을 외우던 무당의 입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자 무당의 표정이 섬뜩하게 변하더니 들고 있던 칼을 소녀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소녀의 입에서 기괴한 소리와 함께 검은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나왔고 그 검은 기운은 흉측한 형상을 띠며 소녀와 무당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곧장 황장군의 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황장군 집 주변으로 마치 먹구름이 뒤덮은 듯 어두운 기운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장남을 보호하던 그 순대는 더욱더 강력한 어둠의 기운이 집을 향해 다가오는 걸 느끼곤 품속에서 오래된 낡은 함을 꺼내들었습니다. 조심스레 함을 열자 거기엔 빛바랜 부적이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부적은 모서리가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습니다. 부적을 꺼내든 그 순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검을 들어 자신의 손을 그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피가 솟구쳐 올라 부적 위로 떨어지자 핏방울은 부적에 스며들듯 글귀를 따라 붉게 물들었습니다. 잠시 후 부적에서는 은은한 붉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대의 피를 머금은 부적이 붉은 빛을 발하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던 악귀의 기운을 휘감더니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무당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편 소녀의 몸에 박힌 칼을 잡고 눈을 감은 채 기괴한 주문을 외우던 무당의 두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혼탁한 광기 대신 날카로운 공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칼자루를 움켜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미처 끝내지 못한 주문이 허공에 흩어지며 소녀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있던 칼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스르륵 뽑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주문을 더 크게 외치며 필사적으로 칼을 소녀의 몸에 다시 꽂으려 했지만 칼은 마치 거부하듯 소녀의 몸에서 뽑혀 나왔고 칼날에 묻은 검붉은 피가 달빛 아래 기괴하게 반짝였습니다. 컥. 무당의 얼굴은 공포심에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푹. 소녀에게 뽑혀 나온 칼은 어느새 무당의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칼날이 무당의 가슴을 꿰뚫는 순간 무당의 입에서 검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검붉은 피가 기괴하게 반짝이며 칼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검에 깃들여 있던 검은 악귀의 기운이 검에서 뿜어져 나와 무당의 몸으로 흩어졌습니다. 무당은 자신의 저주가 되돌아온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가슴에 박힌 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저주가 어찌 이렇게. 무당의 시야가 점점 흐려져가는 순간 그의 눈앞에 가면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이 스산하게 비추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남자의 가면 너머로 비치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무당을 내려다보며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 그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해 주었습니다. 그 아끼던 부적을 사용하게 했으니 이제 편히 가시지요. 말을 마친 가면 쓴 남자가 무당의 가슴에 박힌 칼을 발로 잔혹하게 비틀자 칼날은 뼈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무당의 가슴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무당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피로 물든 두 눈으로 가면 쓴 남자를 노려보았지만 이내 힘이 다한 듯 고개를 떨구며 마지막 숨을 토해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뜬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무당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무당을 내려다보던 가면 쓴 남자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무언가 만족한 듯 입가에 미소를 보이던 가면 쓴 남자가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가면 쓴 남자가 사라지자 숨막힐 듯한 적막이 구판을 뒤덮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흩어진 부적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맴돌던 가운데 축 늘어져 있던 무당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무당의 가슴에 박힌 칼에서 검은 음산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감돌더니 칼날을 타고 올라오는 검은 기운이 점차 짙어졌습니다. 무당의 몸에 숨어있던 악귀가 가슴에 박힌 칼을 타고 솟구쳐 나와 구판한 가운데 쓰러져 있던 소녀에게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소녀의 몸은 순식간에 어둠의 기운에 잠식당했고 불길한 기운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로 검은 핏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내 그 어둠이 기운은 소녀의 가슴으로 모여들더니 벌어진 상처를 순식간에 아물게 하고는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주변은 다시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후 소녀가 눈을 뜹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깨어난 소녀의 눈동자는 마치 다른 존재가 깃든 듯 음산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뜩한 빛은 금세 사라지고 본래의 맑고 투명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뜬 소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어버린 몸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앙상해진 다리를 끌어올려 소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소녀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주변은 마치 지옥 속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 기괴한 의식을 치른 듯한 재단과 깨진 잔해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어있는 무당의 모습은 소녀의 온몸을 싸늘한 공포로 물들게 했습니다. 소녀는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에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내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녀의 욕망에 반응하듯 조금씩 움직였고 소녀는 희미한 의식 속에 남아있는 집의 기억을 붙잡아 찢어진 손톱과 피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몇 날 며칠을 기어가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녀의 눈앞에 꿈에 그리던 집이 나타났습니다. 소녀의 등 뒤로는 험난했던 여정을 말해주듯 피로 얼룩진 흙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집에 도착했지만 소녀를 따뜻하게 맞이해줄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부모님의 시신이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본 소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던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동생이 소녀를 향해 뻗었던 손길과 항아리 속에 갇혀 홀로 느껴야 했던 칠흑 같은 고통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소녀를 덮쳤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뒤섞여 소녀의 가슴은 터질 듯 답답해졌고
힘겹게 억눌렀던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기 시작하자 소녀의 피로 물든 얼굴이 마치 분을 바른 듯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소녀의 마음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악한 힘으로 뒤덮이게 됩니다.